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독일 남부의 작은 도시 퓨센. 이곳은 1년에 13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리는 인기 명소입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노이슈반슈타인 성이에요. 정말 동화에나 나올 법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가 디즈니의 신데렐라 성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디즈니 영화 보면 항상 오프닝에 등장하는 이렇게 성 있잖아요. 그 성의 디자인이 여기에서 따온 거라고 하죠. 또 여기서도 가장 인기 있는 스팟이 따로 있는데요. 이 성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마리엔 브리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성을 배경으로 여기서 사진을 찍는데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막 몰려가지고 다리는 항상 인산인해라고 합니다. 작년 2023년 6월 14일, 두 명의 여성이 이 관광지를 방문합니다. 중국계 미국인, 즉 동양계 여성, 21살의 에바리우와 22살의 켈시 창이었죠. 이 둘은요, 최근에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특히나 에바는 대형 IT 회사, 우리가 모두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엔지니어로 취직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입사 전에 약 한 달간의 휴식을 좀 더 열심히 즐기고 싶었죠? 그래서 선택한 게 유럽 배낭여행이고요. 이 여정을 가장 친한 친구인 켈시와 동행했던 겁니다. 그렇게 유럽에 온 두 사람은 너무 설렜어요. 부다페스트, 비엔나, 프라하를 거쳐서 어느덧 독일까지 거의 여행의 막바지였는데요. 지난 3주간의 여행은 순조로웠습니다. 둘이 콩짝도 잘 맞았고 또 둘 다 조심성이 많은 편이에요. 계획적인 스타일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해가 지면 숙소 밖을 나가지 않았고요. 또 으슥한데 이런 데 가지 않았고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안전한 관광지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독일에 도착해서는 그 유명한 그 신데렐라 성을 방문한다는 것에 한껏 들떠 있었죠. 오후 2시였습니다. 가보니까 역시나 그 사진 명소인 마리엔 브리케 다리는 관광객들로 너무나 북적여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사진 찍어야죠. 그래서 에바와 켈시도 줄이 길었지만 맨 뒤에 서게 됩니다. 좀만 기다리면 될 거야 하면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excuse me, 혹시 미국인이세요? 돌아보니까 굉장히 친근한 인상의 한 남성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걸어요. 그가 나도 미국 미시건에서 왔다. 혼자 독일 여행 중이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바 켈시가 영어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반가워서 인사를 한 거죠. 당시 그는 캡모자를 쓰고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31살의 남성 트로이 볼링. 왜 외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더 반갑잖아요. 그렇게 이 셋도 어느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죠. 대화의 주제는 주로 유럽 여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 여기 갔는데 너무 좋더라. 넌 어디 갔었냐? 와, 진짜 그러냐? 나 다음에 여기 갈 거다. 근데 그렇게 대화가 이어지던 중 좀 들어보니까 이 트로이는 두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중 트로이가 솔깃한 제안을 했죠. 사실 자기만 알고 있는 숨겨진 사진 스팟이 있는데 너네를 데려가 주겠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 여행객들은요, 본능적으로 낯선 남성의 이런 제안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환한 대낮이었어요. 2시니까요. 또 주변에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공공장소였고요. 다들 웃고 떠들고 또 핸드폰 들고 사진 찍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바와 켈시도 경계가 다소 느슨해졌습니다. 괜찮지 않을까? 거기 가면 좀 좋은 사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두 사람이 망설이는 듯하자 트로이가 재차 설득합니다. 진짜 거기 가면 이 다리보다 훨씬 한적해서 성을 배경으로 너무나도 멋진 사진을 남길 수 있다고 말이죠. 결국 두 여성은 그래요, 같이 가봐요. 트로이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이후 세 사람이 향한 곳은 그 다리로부터 조금 떨어진 오솔길이었어요. 그 오솔길을 따라서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사진 스팟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좀 험난하더라고요.
에바와 켈시는 바위길이 이제 미끄러워가지고 몇 번 넘어질 뻔하기도 했고요. 가다 보니까 이게 나오질 않아. 생각보다 먼 거야. 어느덧 둘은 좀 지쳐갔고, 야, 이 정도면 우리 되지 않았냐?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트로이한테 저희 사진 포기할게요. 그냥 돌아갈래요.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트로이는 아까보다 강경했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거의 다 왔는데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걷자는 거죠. 그렇게 둘은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2시 40분 이윽고 셋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와보니까 정말 트로이 말처럼 신데렐라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너무도 멋진 곳이었어요. 앞서 걸어가던 켈시가 오길 너무 잘했다. 아주 힘들긴 했는데 역시 사진 빨리 찍어야지 하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순간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바의 목소리예요. 황급히 돌아보니까 쓰러진 에바 그리고 그녀의 몸 위에 트로이가 올라타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에바의 목을 막 강하게 조르고 있어요. 에바는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 쓰고 있고요. 켈시가 당황해서 당장 트로이에게 달려들었죠. 하지만 20대 여성의 힘으로 이 성인 남성을 제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편 밑에서 목이 졸리던 에바가 어느덧 힘이 빠지는데 그걸 느꼈는지 트로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번엔 켈시에게 다가가 목을 조릅니다. 지금 너무도 순식간에 여기 도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두 사람 모두 공격한 거예요. 손의 압력이 점점 높아졌고 켈시 또한 막 캑캑거리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트로이가 그런 켈시를 주춤주춤 목을 조르면서 뒤로 밀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50m 높이의 낭떠러지가 있어요. 켈시가 막 벗어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결국 트로이는 그녀를 절벽 밑으로 밀어버렸죠. 지금 이게 말이 50m지 거의 아파트 17층 높이예요. 거기서 떨어졌다고요. 트로이는 추락하는 켈시를 확인한 후에 뒤를 돌아 천천히 에바에게 향했어요. 그리곤 그녀의 옷을 벗기고 허리띠를 사용해 목을 졸랐습니다. 또 동시에 성폭행도 저질렀고요. 이때 에바는 트로이의 얼굴과 목을 막 핥히면서 강하게 저항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내 기절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내내 트로이의 핸드폰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에바를 성폭행하는 모습을 트로이가 촬영으로 남긴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여기가 그래도 관광지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요. 아무리 숨겨진 장소라고 해도 분명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긴 했습니다. 너무도 다행히 잠시 후에 무스럭대는 소리와 함께 한 커플이 인근을 지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눈앞에서 트로이와 에바가 어떤 상황인지 이걸 딱 목격하게 된 거죠. 어머! 근데 이때 트로이가 어떻게 행동했는 줄 아세요? 미안합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너무도 태연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마치 무슨 연인이 지금 이렇게 성관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으슥한 숲에서 그래서 커플이 오히려 내가 본 것을 당황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뭐야 대낮에 왜 저러고 있어. 그래서 돌아서려는 순간인데 이때 트로이 아래에 있는 여성이 이미 눈을 감고 정신을 잃었다는 걸 알아챈 거예요. 또 트로이의 얼굴에 손톱 자국도 막 나서 빨갛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커플이 서둘러 핸드폰을 들고 신고를 하고 있었죠. 근데 또 그러는 사이에 트로이가 보인 행동이 더 충격입니다. 바지 올려 입고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의식을 잃은 에바를 들쳐업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그녀를 50m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이 모습은 그냥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쓰레기통에 휙 버리는 듯 했어요. 와! 잠시 후 신고를 받고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빠르게 절벽 아래 있던 에바와 켈시 위치 파악했고요. 두 사람은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급하게 이송되었죠. 먼저 추락한 켈시는 전신의 부상을 입긴 했는데 다행히도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천만다행으로 떨어질 때 나뭇가지에 살짝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충격이 완화된 거죠.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그녀가 트로이라는 남성이 저희를 공격했어요 라고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편 에바는 불행히도 절벽에서 그대로 추락하면서 머리와 전신에 심각한 부상을 입게 돼요. 병원으로 옮겨질 때만 해도 의식이 있었지만 사건 발생 이튿날 병원에서 사망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미 트로이는 도주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생존한 켈시의 증언 덕분에 빠르게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죠. 즉각 이 관광지 성 주변의 모든 출입로 폐쇄되었고요. 독일 경찰들이 대규모 병력 투입해서 수색에 돌입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트로이를 찾아내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이미 얼굴과 목 이곳저곳에 막 붉은 상처가 있어서 한눈에도 수상했으니까요. 이날 신데렐라 성을 방문한 관광객들은요, 그 트로이가 경찰한테 체포되는 순간을 다 사진 찍고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실시간으로 SNS에 공유가 되면서 이 사건이 순식간에 확산된 거예요. 보통 독일은요, 이 가해자, 범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크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범인들의 신원을 잘 밝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워낙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막 일파만파 빠르게 뻗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범인의 정체를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영상과 사진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혔을 수도 있다는 거죠. 플레임 트로이 블링. 그는 미국 미시간에서 남동생과 함께 사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과 친구들에 따르면 정말 조용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나마 이웃들이 종종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긴 했고요. 근데 워낙 그냥 아무런 특징이 없는 사람이라 트로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게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인들은 사람 착각한 거 아니냐, 무고죄 아니냐라고 의심까지 했고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백주대낮 외국 관광지에서 2명의 여성을 공격하고 이렇게 괴물로 돌변한 거예요. 트로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가 사실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상대는 놀랍게도 태국에 사는 여성 차니다 쿰푸옥이라는 사람이었죠. 트로이의 온라인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몇 달 전에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고 그 이후로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해요. 사건이 벌어진 6월 14일도 마찬가지였고요. 트로이가 차니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잘 잤어? 나는 일어났어. 아침 인사했고요. 또 나는 지금 오늘 신데렐라 성에 갈 거다. 너무 설렌다. 라는 계획도 공유합니다. 또 관광지에 도착해서도 막 풍경이 담긴 사진 찍어서 그녀에게 보냈어요. 그렇게 문자는 계속되었죠. 그러다 오후 1시 53분입니다. 트로이가 몇 장의 사진을 더 보내요. 근데 이게 좀 대부분 웃고 있는 셀카 사진인데 이때 그가 보낸 마지막 사진이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 작은 오솔길이었죠. 그 후에 문자는 끊겼습니다. 추정해 보니까 이때가 이제 범행이 벌어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안 한 그 시간 동안 트로이가 에바와 켈리 만나서 이동했고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 내역을 쭉 훑어보던 경찰이 트로이가 남긴 의미심장한 말에 주목하게 됩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나는 아시안 여성들이 좋아. 동양 여성이 좋다는 거죠. 이걸 토대로 심리 전문가들은 트로이가 아시안 패티시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이게 뭐냐면 백인 남성이 동양 여성을 상대로 어떤 성적 매력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특정 인종에게 호감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동양 여성에게 느끼는 매력이 좀 왜곡된 편견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우려입니다. 보통 아시안계 여성은 좀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할 거다라는 그릇된 판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남성들에게 동양 여성은 마치 장난감이나 하녀처럼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트로이가 실제 이전에 아시아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냐?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트로이의 과거 여자친구가 동양인은 아니더라고요. 3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긴 한데 백인 여성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말하기를 트로이는 폭력적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단 한 번도 자기한테 보여준 적이 없대요. 이 말인즉슨 그의 폭력성은 그 판타지 안에 있던 동양인 여성들 상대로만 드러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좀 너무 역겨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트로이를 검거한 수사당국이 핸드폰과 노트북까지 다 압수하게 되는데 이 안에 뭐 있죠? 네. 에바를 성폭행한 그 사진 동영상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법 포르노 파일도 발견이 돼요. 근데 이게 그냥 포르노가 아니라 보면 안 되는 불법 아동 포르노요. 이에 독일 경찰은 살인과 강간, 또 켈시에 대한 살인 미수, 추가적으로 음란물 소지 혐의로 그를 기소합니다. 2024년 2월 독일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트로이가 얼굴 다 가린 채 들어섰죠. 우선 그의 살해 동기,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그래도 증거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평소 감추고 있던 성적 욕망, 게다가 폭력성이 이 두 동양 여성과 함께 외진 곳에 도착하면서 급 발현됐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참 이런 범죄가 많이 보이는데요. 평범하던 사람이 순간 돌변해서 살인자가 되는 이런 황당한 케이스요. 애초부터 독일에 온 게, 유럽에 온 게 살인을 목적으로 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가 가능한 환경이 되자마자 절벽에서 떨어뜨리고 어떻게 강간을 하는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 측에서도 트로이가 분명 쉽게 유죄를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순순히 그가 시인을 해요. 사실 이것도 알고 보니 좀 배경이 있었죠. 만약에 트로이가 독일에서 유죄를 받을 경우 그는 그대로 독일에 구금됩니다. 근데 이곳 교도소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쾌적하고 환경이 좋다고 해요. 물론 교도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독일에선 한 방에 수감 인원이 많아야 2명 정도고 또 교도소 내에서 어떤 업무를 하면 수당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매점 가서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요. TV도 볼 수 있고 컴퓨터도 가능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웬만한 원룸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래요. 아마 트로이는 짱구를 굴렸을 거예요. 지금 살인에 강간에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까지 있어서 이거 미국으로 내가 돌아가 봤자 험난한 생활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 차라리 독일에 있는 게 낫다고 선택을 한 거죠. 재판의 최종 진술에서 그는 자신의 행동을 내가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도 사과했고요. 하지만 검찰은 저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아니라 감형을 받기 위한 전략이다 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결국에 독일 재판부는 트로이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종신형이지 이조차도 독일에선 15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즉, 이 독일의 편안한 감옥에서 15년만 조용히 버티면 그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유가족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조차 모두 분노했습니다. 자국민 2명을 살해했는데 어떻게 미국식으로 처벌받지 않고 독일에 구금이 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트로이 소환해서 미국 법대로 하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게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로이의 미국 송환은 현재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독일의 교도소에서 얌전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에바의 시신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근데 다행히 사람들의 기부가 이어졌고 그렇게 고국에 돌아와서 가족의 품 안에서 잠들게 됐죠. 또한 사건의 다른 피해자 켈시는 사건 이후에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조금씩 건강을 찾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신데렐라 성이라고 불리는 유명 관광지에서 벌어진 강간과 살인. 동화 속의 신데렐라는 꿈에 그리던 왕자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의 피해자들은 결국 애초부터 신데렐라를 꿈꾸던 사람은 아니었죠. 오히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멋진 미래를 그리고 있었는데요.
소중한 그녀들의 꿈을 추악한 범인이 짓밟아 버린 것이 너무도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미국 남부 테네시 녹스빌 산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에 위치한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생이 모이는 성대한 풋볼 게임이 열립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풋볼 게임은 마치 한국 사람들이 한일전에 열광하듯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끄는 스포츠죠. 센트럴 고등학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중에 풋볼 게임의 꽃이라고 불리는 치어리딩, 이게 시작되면 환호성이 더 커지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열정적으로 치어리딩을 하는 바로 이 소녀는 엠마 워커. 학교 치어리딩 팀에서 유일한 신입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체조를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당하게 팀에 합류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눈에 띄는 예쁜 외모와 또 성격도 유쾌해서 항상 주변에 밝은 에너지를 내뿜는 소녀였습니다. 그런 엠마의 꿈은 아동병실 간호사. 실제로 주말마다 지역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을 만큼 마음도 착한 아이였죠. 그런 엠마에게 어느 날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학교 풋볼팀의 에이스 라일리 골. 엠마보다 2살이 많았던 라일리는 건장한 체격에 풋볼도 잘하고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던 학교에서 인기 많던 소년이었죠. 보면 에이스 선수와 예쁜 신입생 치어리더의 만남입니다. 마치 하이틴 영화의 소재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전교생이 부러워하는 커플로 금방 주목받게 됩니다. 라일리와 엠마는 함께 파티를 즐기기도 하고 캠핑도 가면서 로맨틱한 관계를 쌓아가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둘의 관계가 어딘가 묘하게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라일리가 엠마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하면서부터인데요. 우선 라일리는 엠마가 자기 외에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의 옷차림까지 지적하기 시작했고 또 엠마가 알바를 하는 날에는 끝날 때까지 그녀의 일터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기도 했고요. 좀 부담스럽죠. 이게 애정과 친절의 도를 조금씩 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아졌고 그럴수록 라일리는 엠마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너가 날 떠나면 죽여버리겠다 라는 협박까지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두 사람의 위태로운 관계를 알게 된 엠마의 부모님이 딸한테 라일리와 헤어지라고 조언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죠. 라일리가 너가 나랑 헤어지면 나는 견딜 수 없고 목숨을 끊을 거다 라는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엠마는 마음이 약한 소녀였기 때문에 차마 불만이 있었지만 라일리를 떨쳐낼 수가 없던 거죠. 그렇게 두 젊은 커플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던 어느 날 엠마의 부모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버리죠. 그러면서 시기가 맞물려서 라일리가 먼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듯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사실 라일리는 엠마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라일리가 대학 때문에 다른 곳으로 떠나긴 했지만 그 전에 엠마에게 아이팟 터치를 사주면서 이걸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어쨌든 핸드폰이 없어도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던 2016년 10월 말 엠마는 우연히 대학생이 된 라일리가 다른 여자들과 파티에서 어울린 흔적을 SNS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로서 화가 치밀었고 라일리에게 이별을 선언하게 되는데 이성적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순히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술과 약을 복용하면서 자살을 시도하게 되죠. 물론 이게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 일로 엠마는 아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데 한 달 후였던 10월 18일 금요일 이날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대대적인 풋볼 경기가 열렸습니다. 시합이 끝나고 학생들끼리 애프터 파티도 예정되어 있었죠. 당시 공식적으로 엠마는 라일리와 헤어진 상태,
그렇다 보니까 엠마의 부모님도 경계를 풀고 오랜만에 딸이 파티에 참석하는 걸 허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친구의 집에서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밤 11시 30분. 엠마의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심상치 않은 문자가 도착합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칠 거야. 문자에는 친구 집에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와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엠마는 이게 본능적으로 라일리나 또 친구들이 뭔가 나를 붙잡으려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다 라고 느꼈고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죠. 그런데 협박 문자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마지막 문자는 그 집 밖에 나가봐라. 시체가 있을 거다 라는 끔찍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엠마가 잔뜩 겁이 났고 결국 친구 몇 명과 함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살펴보는데요. 근처 수풀에서 엎드려서 쓰러져 있는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 놀랍게도 라일리였죠. 다행히 그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여기 왜 쓰러져 있는지 기억을 못하는 듯 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한 건 누군가 내 머리를 둔기로 내려쳤고 납치를 해서 여기로 데려왔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상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당연한데 친구 노아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서 잠시 후 데리러 온 노아와 함께 그 자리를 뜨게 되죠. 이날 사실 라일리를 데리러 온 노아조차도 네가 납치당해서 여기 누워있다고? 라는 주장을 쉽게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파티 다음 날인 오전 10시 15분 집에 혼자 있던 엠마 외출을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거칠게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엠마는 이미 전날에 굉장히 꺼림직한 일을 겪었던 차라 바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때 저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지만 어쨌든 엠마는 이 무서움에 견디지 못하고 라일리에게 문자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곧장 차를 끌고 엠마의 집을 방문합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엠마를 위로하면서 둘은 집 앞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잠시 후 집에 돌아온 엠마의 엄마가 둘을 목격하게 됐고 엄마가 막 화를 내면서 너 돌아가라! 라고 요구합니다. 라일리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게 되고요. 어쩌면 고등학생 소녀였던 엠마에게 최근 며칠 사이에 벌어진 이 모든 일은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별했고 자살 시도도 했고 남자친구가 갑자기 납치당했다면서 쓰러져 있기도 하고, 그래도 다행히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안정을 되찾게 됐고요. 일요일 밤 평소처럼 잠자리에 듭니다. 11월 21일 월요일 새벽, 엠마 아버지가 집안에서 들린 이 폭발음에 번쩍 깨어났죠. 바로 침실을 빠져나와서 제일 먼저 향한 곳은 엠마의 방이었습니다. 보니까 아이는 침대에 조용히 잠들어 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거실과 주방 곳곳을 살펴봤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오히려 내가 헛걸 들었나 싶어서 다시 잠자리에 드는데요. 다음날 아침 6시, 가장 먼저 기상을 한 엄마가 딸을 깨우기 위해 엠마 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일어나 하면 한 번 이름 부르면 바로 깨어나는 아이인데 그날은 몇 번을 불러도 미동이 없었죠. 이상함을 느낀 엄마가 침대로 다가가서 이불을 걷어냈고, 이때 딸의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엠마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고 몸은 차가웠습니다. 즉각 신고를 받은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도착을 했는데 엠마는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하룻밤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잃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죠. 그런데 엠마는 어떻게 사망하게 된 걸까요? 자살? 또는 수면 중에 호흡곤란? 경찰은 수사에 착수를 했고 이내 엠마의 방에서 그리고 벽에서 볼펜 정도 크기의 총알 구멍 1개를 찾아냅니다. 외부에서부터 뚫린 구멍이었는데 이건 엠마의 침대를 향하고 있었죠. 즉 다시 말하면
집 밖에서 누군가 엠마의 방을 향해서 2발의 총을 쐈던 겁니다. 그중 한 발은 그녀의 베개를 관통했고 나머지 한 발은 그녀의 왼쪽 귀를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엠마가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즉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입니다. 경찰은 엠마 주변에 원한을 품고 있거나 평소 갈등이 있던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 남자친구 라일리. 그런데 라일리 역시 엠마의 죽음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다가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라는 애도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죠.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던 중 이번엔 그 라일리의 친구 알렉스에게서 제보가 들어옵니다. 사실 엠마가 사망하기 하루 전에 라일리가 할아버지 집에서 내가 권총을 몰래 빼돌렸다 하면서 친구 알렉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총. 왜 총을 가져왔냐 했더니 지난번에 내가 납치당한 거 있지 않았냐. 그때 이래로 나는 나 자신을 좀 보호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설명을 했다 하지만 사실 친구들은 일단 총이라는 거가 두려웠고 또 그 자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려하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엠마 사건에서는 총이 무기였기 때문에 라일리는 즉각적으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죠. 경찰에서 그는 나는 그날 그 친구 노아랑 시간을 같이 보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엠마가 문자가 와서 이별을 고했고 감정에 복받쳐서 차 안에서 새벽 내내 울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경찰이 그러면 너 할아버지네에서 가져온 권총은 어디 있냐 라고 묻자 라일리가 무슨 소리냐 나는 총을 소지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히 반박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너의 친구 진술을 확보했다 라고 말했지만 끝까지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댔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조사로는 라일리의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로선 그를 체포하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속의 라일리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건 총을 가지고 있던 걸 본 알렉스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건 사건 직전까지 함께 시간을 보낸 노아였죠. 이 친구 둘은 이미 라일리를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노아한테는 야, 총에 묻는 이 지문은 어떻게 지우냐? 라는 방법을 물어본 적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두 사람은 은밀하게 경찰과 협력합니다. 작전에 따라 라일리 집을 방문해서 평소처럼 비디오 게임을 하기로 약속하게 되는데 이들의 몸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착용한 상태였죠. 세 사람은 즐겁게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듯 엠마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어떤 대답을 했는지 직접 보시죠. Sorry about him, my dog. I can't. I want to be so upset and I can't because I'm more worried about getting arrested and putting away for murder that I didn't commit. And never in my life would I kill someone that I love that much. Love you, bro. It sucks you gotta deal with all this pain. Riley clearly had no clue about the sting. He had faith in his friends. I'm trusting you guys, like, with my life because I mean this is 70 years in jail if I get convicted of something I didn't do. Why can't you just give him a gun? Just 총에 관한 이야기죠. it just needs to be gone. For whatever reason, it just needs to be gone. You guys don't have to come with me if you don't want to. I mean, I got your back, man. If it's in the Tennessee River, they will never find it. 결국 이 대화 끝에 노아와 알렉스는 라일리를 도와서 강에 권총을 버리는 일에 동참합니다. 셋은 함께 차를 타고 라일리의 양아버지 집에 들리게 되는데 거기에서 쓰레기 봉투에 담겨있는 문제의 권총을 챙기게 되죠. 그 사이 알렉스는 몰래 경찰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비밀스럽게 그들의 차를 뒤쫓게 됩니다. 잠시 후 테네시 강가와 가까운 곳에 차가 멈췄습니다. 라일리는 미리 준비한 장갑을 꼈고 쓰레기 봉투에서 조심스럽게 총을 꺼내드는데 그 순간 경찰이 라일리를 덮쳤고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증거인멸의 순간이었죠. 추가로 차 안에서는 범행 당시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옷까지도 발견되면서 증거가 성립됩니다.
엠마가 집에 혼자 있던 그날, 밖에서 문을 두드렸던 그 의문의 누군가를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엠마가 겁을 먹었잖아요. 경찰은 그 사람 역시 라일리일 거라고 추정합니다. 또한 파티 당일에 덤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 역시 엠마의 관심을 끌기 위한 라일리의 자작극일 확률이 높았죠. 살인죄로 검거된 라일리는 엠마의 방을 향해서 자신이 총을 쐈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해요. 그럼 왜 총을 쐈던 걸까요? 앞서 문을 두드린 것처럼 또는 자기가 납치된 것처럼 꾸민 것처럼 엠마가 겁을 먹게 되는 순간이 되면 자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걸 바랬다는 거죠. 그의 살인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명백히 밝혀내는 재판이 이어졌고요. 결국 엠마가 사망한 지 2년 만인 2018년 5월 8일 라일리는 1급 살인 그리고 스토킹으로 종신형에 처해집니다. 한 소녀를 향한 남자친구의 집착이 불러낸 엄청난 비극. 이건 결코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붙여서도 안 되는 추악한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사랑하는 딸을 잃은 엠마의 부모님은 젊은 커플들에게 이런 경고를 남겼는데요. 당신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당신을 어딘가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무언가를 입지 못하게 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더 이상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